동서는 공무원답게 저의 일하는 시간은 딱딱 지켜주더군요. 근데 심호가 없으니 저를 완전히 하대하는데 그 꼬라지가 점점 수위를 넘기 시작했어요. 물 떠오라는 건 기본이고 다리를 갑자기 주무르라고 하지 않나, 여름에 대뜸 딸기를 사오라고 댕댕거리지를 않나, 아주 저를 거의 식모처럼 부리더군요. 게다가 일한답시고 그동안 집안일을 거의 안 했는지 곳곳에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제모를 하고 털이 쌓여서 막힌 하수구를 뚫을 때는 헛구역질을 할 뻔했어요. 내가 돈 없어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꼴보기 싫어도 내 동서고 가족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자. 그러고 열심히 동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다 되었죠. 저는 정말 죽을 둥 살 둥 일해서 동서한테 월급 받는 게 떳떳했어요. 그날 동서가 월급을 언제 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서가 그런 제 눈치를 알아챘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 혹시 오징어 게임 봤어요? 오징어 게임? 아니 그게 뭔데? 거기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우리 어릴 때 하던 게임 있잖아요.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 그거 한번 해볼래요? 갑자기 무슨 게임? 그걸 왜 해야 하는데? 아니 그냥 재미로요. 마침 오늘 월급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300만 원 봉투에 딱 넣어서 오늘 준비했거든요. 월급 갖고 술래할 테니까 형님이 저한테 이 봉투 뺏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런 게 재미있을 리가 있을까요? 제 자존심을 더 구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준비한 성의를 봐서라도 하는 척 신용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지못해 거실에서 소파를 한쪽으로 밀치고 동서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움직이셨는데요? 아니야, 안 움직였어. 에이, 움직였어요. 좋아, 한 번은 봐드릴게요. 이 다음에 움직이면 이 월급 못 받는 거예요. 아, 전현이 근데... 속으로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 게임을 계속하는데 제가 마침 동서 등 쪽으로 가서 봉투를 손에서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거 반칙이에요, 반칙. 뭐가 반칙인데? 터치를 안 했잖아요. 술래 찍고 터치한 다음 봉투 가져가셔야죠. 이리 주세요, 봉투. 저는 봉투를 안 뺏기려고 발버둥 쳤고 동서도 봉투를 빼앗으려고 힘을 줬죠. 그 순간 그만 봉투가 뜯어지는 바람에 봉투의 현금이 모두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5만 원짜리가 공중에 흩날리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지요. 동서는 그걸 보더니 뭐가 웃긴지 배꼽을 잡고 웃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동서의 엉덩이를 발로 냅다 차버렸습니다. 임신을 했으니 배를 찰 수가 없었죠. 순간 빡쳐버린 거죠. 너 내가 만만해 보이지? 시어머니 등에 업고 득이양양해서 이게 아주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도 몇 살이 많은데. 제가 씩씩대면서 말하니까 동서도 안색이 바뀌더군요.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발로 엉덩이 걷어찼다. 왜? 유산이라도 될까봐?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사람 월급 갖고 장난치는 게 누군데. 그러고 열이 받아서 돈을 안 줍고 그냥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돈이고 나발이고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그 집에 안 간다고 다짐을 했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선언을 했죠. 나 이제 더 이상 동선에 안 가. 당신이 300을 어디서 훔쳐오든 은행 대출 받든 마음대로 해. 또 저놈의 자존심. 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우리 집 전세금이 당신한테 달린 거 몰라? 아, 저는 저렇게나 무능하고 등신 같은 남자랑 산다는 게 사무치게 슬프더군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동서한테 카톡이 오더군요. 형님, 오늘 제가 장난이 지나쳤어요. 미안해요. 돈은 계좌로 입금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래, 내일 봐. 다음 날부터 다시 동서의 갑질이 시작되었죠. 동서는 이번에는 전보다 더 혹독하고 더럽게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동서네 집에 파출부로 출근한 이후 저는 힘들어서 살이 무려 5kg이나 빠졌고 그 덕에 남편은 제가 섹시해졌다고 밤마다 그 짓을 하자더군요. 저는 임신시키지 못할 거면 차라리 거기나 자르라고 으름장을 놔버렸습니다. 정말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기존에 있던 돈이랑 합해서 겨우 전세금 모을 정도가 되어서 전세금을 올려주고 저는 동서에게 몸이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동서도 이젠 그만하면 됐다 싶은지 저한테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아줌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배는 남산만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만두면서 사람 구했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혼자서는 힘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인사치레로 우리 집에라도 와 있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어디 봐라. 힘들어서 나한테 빌면서 와달라고 할 테니. 저는 꼬숩다는 생각에 낼름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짐을 싸서 가는데 아파트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안에 분명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 대답이 없으니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혹시 애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너무 놀라서 대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그때 동서가 문을 열더니 얼굴을 빼꼼 내밀더군요. 형님, 짐 여기 다 써놨으니까 얼른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기는 애가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옷을 그러고 있어? 지금 저 바빠서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짐은 여기 있으니까 챙겨서 가세요. 그런데 동서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게 낮에 옷을 벗은 상태로 가운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더 물을 새도 없이 문을 다시 쾅 하고 닫더군요. 저는 자다가 일어났나 보다 하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나왔죠. 그런데 어떤 여자가 현관 앞에서 저에게 확 달려들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더군요. 너였구나. 너지? 남의 남편 꼬시려니 이 걸레 같은 년. 아니 뭐야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거 안 나? 너처럼 남의 남자 꼬시는 년은 된통 매운맛을 봐야 해. 뭐라고? 여자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더니 바닥에 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에게 달려드는 여자를 가까스로 제압하고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물었죠. 사연을 들어보니 저를 동서와 착각한 거였어요. 여자의 남편은 동서의 친구인데 알고 보니 둘은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랍니다. 심증만 가지고 있던 상간남의 부인은 물증을 잡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덮친 거였죠. 확실해요?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가 얼마나 도도한 여잔데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여자의 말만 믿고 동서를 바람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혔죠. 얘기 들어보니 당신이 동서 수발드는 식모인 것 같네? 그렇게 물탱이니까 동서 똥꼬나 빨고 있지.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당신 동서랑 카톡 주고받은 내용에 당신 욕이 한가득이었어. 당신 동서가 당신 뒤에서 엄청 깠다고. 네? 동서가 제 욕을 했다고요? 당신이 돼지같이 먹고 소처럼 일하고 돈을 졸라 밝힌다고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분노 게이지가 폭발했죠. 이 망할 년이 뒤로 콩 까면서 앞으로는 온갖 고상한 척, 똑똑한 척을 하고 연기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위선의 끝판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잘만 하면 동서를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임신한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허, 이것 봐라.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처럼 온갖 아양을 떤 고양이 동서가 결국 부뚜막에 떡하니 앉아있는 걸 본 거니까요. 상간남의 아내랑도 얘기를 해보니 그 역시 남편의 위선적인 모습에 치를 떨고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기왕에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의기투합해서 복수를 모색하기로 했죠. 그 여자는 아침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본 모양인지 동서가 임신하고 있는 것도 아마 자기 남편 애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까지는 너무 소설 같아서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까지 까보자는 여자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동서년을 지옥행 기차에 강제 탑승시키는 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동서 애가 아니라고 하면 그 애는 그럼 자기 남편 애네? 그렇지. 너희 동서는 그걸 숨기고 자기 남편 월급으로 애를 키울 거고 나중에 양육비 다 챙길 걸 챙기고 남편과 이혼하고 내 남편과 합칠 생각을 하는 거지. 와, 빅비천에? 뭐 그런 망할 년이 다 있대? 그런 년한테 걸렸으니 네 인생이 꼬인 거지. 이제라도 되돌릴 기회야. 너 빨리 복수해. 저는 여자의 충고대로 흥신소에 전화를 해서 동서가 다녀간 산부인과에서 유전자 분석을 위한 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썼지만 어차피 동서년을 망하게 할 수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침 여자가 자기도 보태겠다고 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죠. 유전자 분석센터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여자랑 같이 충격적인 결과를 맞닥뜨렸습니다. 여자의 말대로 동서가 임신한 아이가 상간남의 아이였던 거였어요. 얼른 이거 갖고 네 시댁 가서 까발려. 그년 인생 완전 조져놓으라고. 고마워.
근데 나도 뭔가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넌 뭘 원하는 거야? 남편이 비는 거? 그딴 거 필요 없고 돈이지. 네가 먼저 시댁 뽀개면 나는 나대로 계획이 있으니 걱정 마. 저는 그날 불이 나기 시댁으로 가서 남편이랑 동서 내외를 불렀어요. 시모는 저한테 갑자기 웬 가족회의를 여느냐면서 막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사실 동서가 임신한 뱃속의 아이는 제가 검사 결과지를 가방에서 꺼내서 시모에게 주려는 순간에 눈치 빠른 동서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덮치더군요.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인연이 이제 겁 좀 나나보지? 이거 안 놔? 안 돼요! 이리 내놔요! 동서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그 서류를 제게서 채가서 박박 찢더니 베란다 바깥으로 날려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눈알을 뒤집고 따져 묻더군요.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뱃속의 아이가 놀라서 유산되면 다 형님 책임이에요? 동서는 뻔뻔하게 다시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만약 옛날에 저였다면 그런 일에 당황했겠지만 상간남의 와이프랑 친구가 된 이후부터는 저는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친구가 말하길 네 동서가 서류 갖고 튈 수 있으니까 한 부 더 준비해가 라고 해서 저는 두 부를 뽑았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한 부 더 꺼내서 시모에게 집어 던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 콩가루 집안의 동서가 뱃속에 품은 아이가 누구인지 한번 보시죠. 아니 얘가 뭘 잘못 먹고 이 소란이야 소란이. 이게 뭔데?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동서가 바람핀 남자의 애라고요. 시모는 서류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고 그 서류를 건네받은 동서의 남편은 충격과 분노로 일어나 동서를 마구 흔들면서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형님 좀 말려봐요. 야 이년아 내가 그걸 왜 말리냐? 벗고 놀 땐 좋았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얘기를 듣던 저의 남편은 저에게 일어나서 제 뺨을 갈기더군요. 가족을 파토낸 악마 같은 여자라면서요. 그렇게 순식간에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너네 어미나 너나 네 동생이나 죄다 콩가루 아니니? 이 새끼야? 나는 너처럼 콩가루 집안의 며느리로는 더 못 살겠다. 너랑은 당장 이혼이야. 뭐? 인연이 말 다 했냐? 그래 이놈아 한번 나를 시원하게 패버려. 어서 패라고. 저는 남편한테 맞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야 이혼하면 위자료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편이 주먹질하는 걸 일부러 얼굴 위주로 갖다 댔고 잔뜩 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셀카를 찍었죠. 가정폭력남 판사 앞에서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봐야지. 자 여기 보세요 김치. 그날로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온 저는 상간남 부인과 함께 두 번째 작전을 짰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 서류를 갖고 동서가 일하는 구청에 대문짝만하게 공개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마치 그러길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다음 날이 되자 시모가 동서랑 같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동서랑 시모는 둘 모두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직장에서 잘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 비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나도 이렇게 빈다. 제발 그 자료는 공개하지 말아다오. 저는 동서랑 시모한테 당한 옛날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둘이 우리 집에 와서 열흘 동안 식모로 일해봐. 그 다음에 둘이 하는 거 보고 생각해볼게. 시모 입장에서는 장남처럼 여기는 작은아들의 이혼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꼴을 보자니 더더욱 봐주고 싶지 않더군요. 거만하게 짝이 없는 동서와 시모는 다음날부터 저희 집 청소를 하더군요. 저는 동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악랄하게 시모와 동서를 철저하게 부려먹었어요. 시모한테는 베란다에 혼자 김장을 담그게 했고 동서는 화장실 미싱 청소를 10번씩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 그동안 당했던 세월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후련했죠. 그런데 그걸로 성에 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두 여자한테 보상을 받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상간남의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뭘 고민해? 이제 돈이나 땡겨. 네 시어머니 돈 많잖아. 그걸로 우리 같이 장사나 해보자. 아 그러네.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었지? 그렇게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저는 시모 앞으로 된 강남의 상가 하나를 저에게 증여시켜주는 조건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어요.
시모는 저에게 증여 서류를 써주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입만 뻥끗해봐. 아주 너 내가 사람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거야. 어머, 교양 많으신 우리 시모 입이 알고 보니 걸레였네. 노인네 불쌍해서 모셔주고 살았더니 분수도 모르고. 인연이 너 이제 시어머니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니? 늙은이, 그동안 어른 대접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당신 남편 봐서 내가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 더 추잡하게 창피 줄 수도 있어. 저는 시모의 면전에다가 윽박을 지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와 시모의 마지막 대화였죠. 동서의 남편도 가정이 깨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던지 이 일 이후로도 둘은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더군요. 그 이후 한 번은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인연이 이제 전화 안 하기로 했잖아.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자 우리. 응? 야, 쌍, 빨리 안 끊어? 인연아, 너 긴장하고 살아. 가끔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친구랑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이후 저는 시모의 금융치료로 10억을 땡겨받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은 당연히 이혼했죠. 이혼하면서도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3억을 받아서 돈을 두둑이 챙겼고요. 졸지에 제 인생은 돈벼락을 맞게 되었지 뭐예요. 저는 이혼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는 남편한테 돈 좀 받았니? 아니, 이놈이 돈을 안 주네. 너 순 헛똑똑이구나? 나한테 알려준 방법은 갖고 어디다 썼길래? 저는 친구 남편이 셰프라는 걸 알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는 친구 남편은 제가 전화를 거니까 놀란 눈치였어요. 어이, 엄한 데다가 씨 뿌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해? 당신 유튜브 팔로워가 30만 명이던데 어디 한번 내가 당신 바람핀 영상 천하에 다 공개해봐? 아니 이봐, 우리 만나서 대화로 풀자고. 대화로. 제가 전화하니까 셰프가 협조적이더군요. 만약 그 셰프가 바람폈다는 걸 언론사에 뿌리면 자기 앞날이 망가질 게 뻔하니까요. 결국 친구는 제 말대로 해서 남편에게 브랜드 상표권을 이전받고 이혼할 수 있었고, 저와 친구는 둘이 친구 남편의 이름을 건 식당을 열어 그야말로 대박을 쳤죠. 사람들은 그 셰프가 절대 프랜차이즈를 안 낸다고 했던 것 때문에 매일 식당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돈이 완전 펑펑 쏟아지네? 친구랑 저는 돈 버는 재미에 신나게 식당을 운영했어요. 가게는 매출이 계속 올라가 SNS에서 유명해졌고 가맹사업까지 하며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맹점 10호점을 내는 날에 저희 둘 다 똑같은 벤츠를 한 대씩 뽑으러 간 날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벤츠를 끌고 친구 전남편 셰프 매장 앞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고요. 그리고 식당으로 번 돈으로 저희 둘은 공동 명의의 서울 아파트 2채와 꼬마 빌딩 3채를 사서 노후 준비를 애진작에 끝냈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일부 저처럼 바람핀 남자 때문에 이혼한 여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기부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둘이 같이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시모는 동서가 또 바람을 펴서 이혼을 시키고 가진 돈을 까먹다가 결국 형편이 어렵게 되었더라고요. 지난날을 생각하면 너무 미웠지만 노인네가 불쌍한 마음도 들어서 얼마라도 보태줄까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사람이 심보를 곱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 법이에요. 제가 다만 얼마라도 드려요? 됐다, 이년아. 내일부터 저희 식당에 나와서 설거지라도 하세요. 내가 길거리에 나 앉아도 너한테 구걸할 것 같니? 전화 끊어, 이 망할 거사. 시모는 자존심 때문에 결국 제 도움도 못 받고 매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절대 권력자였던 시모가 며느리 한번 잘못 들여서 인생이 파탄나는 걸 보면서 사람 앞날은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달리기만 하던 사연 속 주인공이 결국 서민 갑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서 다행인데요. 여러분도 이 사연 속 주인공처럼 꽉 막힌 인생이라도 언젠가는 인생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